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학년 2학기 자 이제 5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5단원의 제목은 언어의 세계라는 제목인데요. 듣기 쓰기 말하기 중에서 쓰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문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문장의 호응이 나왔는데 호응이 뭐냐 하면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부르면 대답한다는 게 호응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말이 오면은 거기에 응하는 말이 따라오는 게 바로 호응이죠. 비록이란 말이 있다고 칩시다. 비록 이런 말이 쓰이면은 뒤에 뭐 해야 된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뭐뭐 일지라도 이런 말이 나오죠. 만약이란 말로 시작하면은 뭐뭐 한다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런 게 바로 호응입니다. 자, 그래서 호응이 필요한 까닭은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색한 문장이 되거나 쓴 사람의 의도나 생각이 잘못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을 맞춰야 되고 호응 관계 종류는 자, 첫 번째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의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이란 말이 나오면은 이제 미래의 말이 나와야 되죠. 뭐 내일 뭐뭐 할 거야. 그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뭐뭐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뭐 나는 내일 친구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만난다. 이것도 이상하죠. 만날 거야. 만날 것이다. 그다음에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호응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서술어의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라는 말이 나오면은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뭐뭐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그죠? 뭐 결코 뭐뭐 하지 않겠다. 반드시라는 말이 쓰이면은 반드시라는 말이 쓰이면은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자, 이런 게 바로 꾸며주는 말과 꾸미에 맞는 서술의 호응입니다. 자, 그리고 동작을 하는 주어와 서술의 호응.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자, 이거 사동 표현, 피동 표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동은 상대방을 뭐뭐 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피동은 당하는 거죠. 그죠? 문을 열었다. 그러면 또 이건 주동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런 거고, 문을 열게 했다. 그러면 이건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건 사동 표현입니다. 근데 문이 열렸다. 그러면은 문의 입장에서는 열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건 피동 표현입니다. 사동, 피동은 중학교 때 한번 배웁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잡았다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의 호응. 도둑이 경찰에게 잡힘을 당한 거죠. 그래서 도둑이 경찰에게 잡았다가 아니고 잡혔다라고 써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의 호응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할 때 깨서 할머니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깨서 라는 말을 쓰면은 들려주셨다라고 써야 되죠. 들려줬다라고 쓰면 안 되죠. 그죠? 할머니가 집에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할머니께서 집에 계시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자, 이런 게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자, 이 호응 관계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에 쓰인 호응 관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장에서 호응 관계가 사용된 문장을 찾는 건데, 자, 호응 관계 종류를 생각하며 그 쓴의 의도가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그 쓴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적절한 호응 관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 넘겨보겠습니다. 호응 관계에 맞게 문장을 고쳐 쓰기. 자, 그래서 문장의 상황은 제이가 지민이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는 마음을 나타낸 편지 글에서 호응 관계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고쳐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제야 내가 청소 단번이란 것이 생각날 거야. 날 거야는 뭡니까? 이건 미래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제야 내가 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미 일어난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났어 라고 써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비록이란 말이 나오면은 가방이라서가 아니고 비록 가방이지만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라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기 때문에 할 때 아버지께서라고 했으니까 사준이 아니고 사주신이라고 써야 되죠. 그죠? 자, 어머니께 수업을 마치고 바로 나간다고 말했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깨도 높임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거든. 이렇게 바꿔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너와 더욱 친하게 지내서. 자, 앞으로라고 그랬으니까 지내서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지내고 싶어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그죠? 자, 흔히 쓰는 말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안 외우셔도 흔히 쓰는 말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호응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 설명하는 글에서 호응 관계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고쳐 씁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설명할게. 자, 여러분께 그러면 높임말이죠. 그죠? 그러면 설명할게가 아니고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여러분은 이제 어떤 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상하죠. 여러분은 이제 어떤 운동을 할 것입니다. 혹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운동은 건강한 몸을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왜냐하면이 나오면은 만들어 줍니다 아니고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이 나오면은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수가 쓴 글에 대한 친구들의 댓글에서 호응 관계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 한번 고쳐봅시다. 그래서 내 동생이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이면은 드시는 게 아니고 먹으면이라고 써야 되죠. 드시면은 높임말이죠. 근데 동생은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도 내일 나들이를 갔어.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이면은 갔어가 아니고 갈 거야. 갈 것이야.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자, 시간에 맞는 호응이죠, 이건. 즐거워 보인다. 아마 가족이 모두 서로를 위하기 때문이야. 아마라는 말이 나왔으면은 때문이야가 아니고 뭐뭐 할 것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아마 가족이 모두 서로를 위하기 때문일 거야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자, 그래서 호응 관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읽기 부분 보겠습니다.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면 글 읽기.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대해 썼는지를 파악하고 글의 제목에 드러나 있는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글쓴이의 관점을 또 파악한 다음에 글쓴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 봅니다. 자, 한글 배우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라는 기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글의 특성은 인도네시아의 한 소수민족이 세계 최초로 한글을 문자로 받아들임으로써 한글의 우수성이 주목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 드러난 의도나 목적을 보니까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자가 없어 고생하는 민족들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할 만큼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죠?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자, 또 세종대왕 문해상을 아시나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인데 세종대왕 문해상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서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보니까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문맹자를 없애는 글이라는 사실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는 것은 간결하고 배우기 쉬운 한글 덕분이죠. 그래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글의 우수성을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알기를 바라는 의도입니다. 자, 또 이제 두 번째 훈민정음 창제에 담긴 뜻이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는 새로운 글 훈민정음이라는 설명문이 실렸습니다. 자, 그래서 글의 종류는 설명문인데 글의 특징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까닭과 백성에 대한 세종대왕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까닭은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전에는 한자밖에 없었는데 한자가 또 워낙 어렵고 우리말하고 또 안 맞기 때문에 우리말은 소리를 통해 가지고 뜻을 나타내지만 한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하고 안 맞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의 의사를 글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한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자를 아는 양반들만 누려왔던 문화를 일반 백성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자, 중심 생각이 바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이다. 근거로 일시한 게 첫 번째가 한글은 그 제자 원리가 제자는 글자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이다. 하늘, 땅, 사람을 뜻하는 천지인을 본떠서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점 이거는 하늘 아래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은은 평평하니까 땅, 서 있는 것은 사람, 그래서 천지인 이 삼재를 통해 가지고 더해서 아, 어, 오, 우 이런 식으로 모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아, 이렇게 쓰지만 처음 초창기 때는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 이 구강 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만큼을 본떠서 만든 게 바로 자음이죠. 그죠? 그래서 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혀가 올라가니까 기역을 만들었고 혀가 이렇게 적혀지니까 니은을 만들고 입술의 모양을 본떠서 미음을 만들고 송곳니를 본떠 가지고 시옷을 만들고 목청을 본떠서 이응을 만들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을 만들어 제자 원리가 쉽고 체계적이기 때문이다. 자, 또 두 번째,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로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리를 적을 수 있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발음할 때 입과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쌍기역, 쌍디귿 이런 된 소리를 구분 못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인 같은 경우도 디귿, 쌍디귿, 티읕 이거 잘 구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한글은 세 개의 문자 중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문자입니다. 자, 이 모음자는 소리의 변화 없이 발음이 되고 자음은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글은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죠. 영어는 알파벳에서 단어를 다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말은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다 읽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넷째, 한글은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기계화에 가장 적합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자판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붓으로 글자를 입력한다 그러면은 휴대폰이 이만해야 돼요. 자판만.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어 발음을 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와인이라고 이렇게 중국어를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만약에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친다 그러면은 이 나자 중국 발음이 워거든요. 워라고 쳐야 돼요. WO라고. 그러면은 이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가 쫙 나옵니다. 거기서 골라요. I라고 치면 또 여기에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가 쫙 나옵니다. 니 여기에 이걸 치면 또 여기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 입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우리는 그냥 다다다다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대왕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육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육가는 생각과 논리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말하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거 유세가 필요한 경우가 나왔는데 학생들에 있어가지고 선거 유세가 필요한 경우는 학급이나 학교에 임원을 뽑을 때 혹은
후보자가 학생들에게 자신을 뽑아달라고 할 때 유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 등 지역이나 나라의 대표를 뽑을 때, 또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자신을 뽑아달라고 할 때 이 유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선거 유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후보자는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뽑히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고, 후보자는 다양한 설득 전략을 사용해서 청중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청중은 주장과 근거의 적절성을 따져서 판단을 내리는 심판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거 유세의 짜임은 처음, 가운데, 끝 3단 구성으로 나눴을 때 처음 부분에서는 시작하는 말하기, 자기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출마한 까닭과 공약을 말하고,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지지를 부탁하고 마무리를 하죠. 자, 그래서 선거 유세의 주장과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했을 때, 자, 신뢰성, 그래서 주장과 근거를 말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지, 그 다음에 타당성은 주장에 따른 근거가 이치에 맞고 옳은지, 그 다음에 가치성은 가치 있고 중요한 주장인지, 그 다음에 실천 가능성은 실천 가능한 주장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선거 유세를 듣고 주장과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라고 해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휘재가 이제 반장 선거에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연설 그런 건 필요 없고, 일단 제가 반장이 된다면 우리 반에게 최신식 최신형 게임기를, 자, 그 다음에 자, 급식 맛없죠? 맛없죠? 맛없는 급식 대신에 햄버거를 쏘겠습니다. 그 뒤에는 음료수를 쏘겠습니다. 반을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친구 1위 얘기하기를 저런 걸 다 사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허락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친구 1은 실천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2는 게임기, 햄버거. 자, 이거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꼭 필요한 일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가치를 따졌죠. 그 다음에 친구 3은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는데 혹시 반장이 되고 나서 모른 척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신뢰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4는 급식이 맛있을 때가 더 많은데 햄버거를 사겠다는 주장의 근거가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 4는 타당성을 따져서 이 유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 내용 보겠습니다. 상황을 생각하며 논설문을 읽어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주장을 펴고 있는지 파악하면은 그 스니의 주장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펴는 상황을 생각하면은 주장과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주장을 펴는 상황과 그 스니의 주장을 파악했을 때, 자, 첫 번째로 정체불명의 기념일이라는 글이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글의 종류는 논설문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정체불명의 기념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예를 근거로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장을 펴는 상황을 보니까 친구들이 정체불명의 기념일에 과자나 사탕을 나눠 먹으며 즐거워하고, 상자채 과자나 사탕을 사와서 의기양양하게 친구들하고 우정을 써는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으라. 그래서 그 스니가 얘기하는 것은 정체불명의 기념일을 보내는데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빼빼로데이, 무슨 데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놈은 정체불명의 기념일을 보내는데 반대합니다. 자, 또 이제 고려시대 때 의천국사가 쓰신 돈을 만들어 씁시다 라는 논설문입니다. 자, 이 글은 고려시대 승려 의천이 고려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자 임금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펴는 상황은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곡식을 써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폐단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여기까지 가까운 거리 모르겠지만 먼 거리다, 또 많은 양이 필요한다 그러면은 다 그거 들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상당히 편하죠.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은 곡식 대신에 돈을 만들어 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파악하는 방법. 자, 첫 번째는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상황과 관련 있는 주장을 하는지 따져보고요. 세 번째는 주장과 근거가 잘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 네 번째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옳은지를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전통 음식을 사랑하자라는 글을 또 보겠습니다. 자, 논설문인데요. 이 글의 특징은 요즘 어린이들이 우리 전통 음식보다 외국에서 유래한 음식을 더 좋아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서 전통 음식을 사랑하자 이렇게 주장한 글입니다. 그래서 주장을 펴는 상황을 보니까 요즘 많은 어린이가 우리의 전통 음식보다는 외국에서 유래한이라고 봐야겠죠. 외국에서 유래한 햄버거나 피자 등을 더 좋아하고 있다. 그죠? 아이들한테 시켜 먹을래? 그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빈대떡 줄까? 싫어하죠. 근데 피자 줄까? 좋아합니다. 저희 딸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장과 근거를 보겠습니다. 주장. 우리의 전통 음식을 사랑하자. 근거로 전통 음식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왜냐? 자, 전통 음식을 가까이 하면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 음식에서 우리 조상의 슬기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에 대해서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했을 때 상황에 맞는 주장과 그에 대한 알맞는 근거를 들었으므로 이 주장은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래국에서 유래한 음식을 많이 먹어 살찌고 건강도 나빠진 상황을 해결하는데 이 주장은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상황에 맞는 주장과 그에 대한 알맞는 근거를 들었으니까 타당한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자, 외국에서 유래한 음식을 많이 먹어 살도 찌고 나빠진 상황을 해결하는데 이 주장은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단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학입니다. 즐거운 문학.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특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 반언어적 표현은 뭐냐면은 말의 빠르기나 크기, 어조, 음색, 고저, 장단, 강약. 자, 이런 언어적인 표현을 할 때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표현이 반언어적 표현. 쉽게 얘기해서 액센트입니다. 액센트. 가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가를 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문장의 종결, 평사형 종결입니다. 근데 가 이렇게 읽으면은 이건 의문이죠. 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감탄입니다. 그 다음에 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명령이죠. 그 다음에 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탁이나 권유를 하는 청유죠. 그죠? 똑같은 말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고저나 장단이나 어조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죠. 자, 이런 것을 갖다가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액센트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은 뭐냐면은 표정이나 몸짓, 손짓, 시선, 옷차림, 태도 등 언어가 아닌 의사 표현 방법이 비언어적 표현. 쉽게 해서 이거는 액션입니다. 액션. 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그러면은 당당히 가서 예를 들어서 돈을 꾼다. 10,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죄송하지만 10,000원만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것, 아니면은 머리를 이렇게 긋습니다. 이런 동작은 쑥스러운 거, 겸손한 거, 이런 의사를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건 바로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반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표현의 기능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보완하고 강화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반 혹은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면은 의미가 더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토끼 전의 한 장면을 보고 등장인물의 성격에 알맞는 반 혹은 비언어적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끼가 뭐라고요? 안 돼요. 나보고 당신과 함께 영국 가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자, 토끼는 꾀가 많고 솔직합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빠르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크게 말하다가 점점 힘이 빠져서 작은 소리를 내는데, 예를 들면 뭐라고요? 안 돼요. 나보고 당신과 함께 영국 가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힘이 빠져서 작은 소리를 내는데, 크게 말할 때는 잠시 쉬었다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은 놀라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눈을 크게 뜨는 거죠. 그죠? 두 손을 휘저으면서 뒤로 한 발 물러서면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연극할 때 주의할 점은 공연에 적합한 이야기인지를 생각하고 인물의 성격과
역할을 고려해서 배역을 정해냅니다. 그리고 인물의 성격에 알맞는 반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표현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대의 특성을 살려서 인물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한 다음에 무대 배경에 알맞는 장치, 의상, 조명, 배경음악, 효과음, 소품 등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연극을 위한 과정은 첫 번째가 내용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대본을 쓰고 배역을 정한 다음에 대본을 읽고 연극에 필요한 준비물을 마련한 다음에 무대에서 연습을 하고 무대에서 공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을 좋아하는 까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를 좋아하는 까닭은 노래하는 듯한 운율이 느껴져서 좋죠. 그죠? 심상을 떠올리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서 좋고요. 비유적인 표현이 생생한 느낌을 줘서 좋습니다. 그리고 시와 비슷한 나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내용이 감동적이라서 좋습니다. 동화를 좋아하는 까닭은 인물의 모습과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좋고 사건의 전개 과정이 흥미진진해서 좋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서 신이 납니다. 그래서 시를 동화로 바꿀 수도 있고 동화를 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곡을 좋아하는 까닭은 작품을 연극으로 꾸밀 수 있어서 좋고 인물이 겪은 신기한 경험이 재미있고 인물의 모습이 실감나서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소설에서 홍길동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 소자 이만 물러갑니다. 자, 이거는 소설식 표현이죠. 이걸 만약에 희곡식으로 바꾸면은 홍길동 땡땡 아버지를 보며, 자, 이거는 동작을 지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따옴표 필요 없죠. 소자 이만 물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소설을 희곡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바꾼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시로 바꿀 때는 또 압축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 이러한 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 6학년 2학기 과정을 다 마치겠습니다. 1과부터 7과까지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수의 내용이 시험 문제에서 연결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곰곰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